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상반기를 맞이해서 노동당에서 기획 강연으로 일부 홍세현 선생님을 모시고 노동당 고문이시기도 하죠. 소유에서 관계로, 그리고 성장에서 성숙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세화입니다. 우리 노동당에서 이 2021년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 강연의 이제 첫 테이블을 제가 감히 끊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얘기는 좀 뭐랄까 좀 인문학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유에서 관계로, 그리고 성장에서 성숙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세계에 담겨 있는 소유 개념, 우리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소유 개념에서 벗어나서 관계의 중요성, 이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재구성을 통하여 사회를 재구성하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모든 목표가 성장입니다. 끊임없는 성장, 우선 성장률, 성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우리의 의식의 가치관의 중심으로 놓게 되면 관계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성숙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컨대 이제 우리의 그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개념, 관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변혁 이런 걸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 주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죠. 총체적 위기입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위기 이것이 이미 임계점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이 과연 이제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은 10년 내지 2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뭐 다음 이 기획 강연 두 번째 시간이 이제 그 기후위기에 관한 그런 김현우 선생이 아마 더 자세히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자연의 이 위기, 이 기후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생태적 위기라는 이것이 이미 임계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는 이것과 그 다음에 동시에 바로 이 노동과 관련된 이 자본주의 체제와 관련된 것입니다만은 바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두뇌니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 나오고 있는 이른바 GNR 혁명입니다. 즉 유전공학, 그 다음에 나노기술, 그 다음에 로봇공학 이런 것이 융합복합이 일어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임계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생태적 위기에 있어서의 임계점, 그 다음에 이른바 기술혁명, 이것에 의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미리 화두처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영화 SF 영화에서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서 좀비를 대상화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손들이 좀비의 처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왜?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단계가 되면 초인간과 사료인간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찍이
이 조지 오웰이나 월더스 헉슬리 같은 이런 이런 분들이 이미 1984를 통해서 얘기한 그 빅브라더 또는 월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얘기한 그 하류인간, 제주되는 인간이죠. 그 소마 배급받아서 생존하는 실제로 이런 그림들을 이미 그려왔는데 지금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 근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그런 우려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슈퍼 엘리트와 절대 다수의 이 다중, 이 일반 아류인간으로 구분되는, 그래서 이 슈퍼 엘리트, 극소수의 슈퍼 엘리트가 이 사회를 조직하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럴 때 절대 다수의 인간은 그저 이 배급받은 그런 식으로 생존해 나가는,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이런 상황이 곧 더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점이 이제 10년 내지 2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당의 모토 구호이기도 하죠.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근데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이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에게 강요한 이 소유의 문제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런 이 현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읽은 것이어서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도 성공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주인만 바뀔 뿐이지 노예는 노예로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노예 자리에 인민을 집어넣어도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이제 그 재보궐선거로 한국의 정치판이 참 시끄러운데요. 4년 전 우리가 촛불을 들었을 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4년 후에 이 정도의 현실, 정치 현실을 기대했을까? 라는 점에서 보면 앞서 말한 그 노예 반란이 설령 성공하더라도 주인만 바뀐다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좀 우스운 얘기, 가벼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제 이름이 대화입니다. 제 가칭이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이 이제 반지배주의자잖아요. 그리고 평화가 가장 중요한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줄여서 제 이름을 대화라고 지었는데요. 그게 그냥 은연중에 저도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반지배주의자 아나키스트에 대한 친화력이 저 나름대로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소유가 아닌 관계, 이런 말씀 드리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아나키스트가 이른바 인류의 나이에 비해서 너무 일찍 태어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가령 이제 마오쩌둥의 말이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네, 그러면 이 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가치를 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혁명을 말해왔던, 투쟁을 말해왔던 사람들도 그런 어떤 이 권력을 다시금 소유한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소유에 매몰됐던 이런 점을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혁명은 물론이거니와 혁명조차도 결국 이 권력을 소유한다 라는 이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서 좀 멀어져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소유에 매몰되어 있을 때 지배하고자 하고 착취, 정복하고자 하고 결국 욕망이 춤추고 특히 소유에는 주체와 객체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타자화하는 이것이 우리들 이른바 이 혁명운동, 반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극복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폭력성을 띠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오미 월프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싸우는 과정 자체가 그 싸움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이 저는 지금까지로서는 사실은 어떤 그 목적에 의하여 바로 이 소유에 치중된 목적에 의하여 관계를 해치게 만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주체와 객체가 한 덩어리일 수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좀 뜬금없는 그런 그냥 개념에 지나지 않지만 그걸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도 이 해방의 조건이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소유, 성장에 두었다면 이제 해방의 조건을 자연의 위기라는 이 문제와 앞서 말씀드린 이 기술혁명에 따른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바로 이 관계를 재구성하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조금 아까 제가 노예 반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물론 이제 저 자신 로맹 롤랑이 말인데요. 그 그람시가 인용했던 이성으로 비건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이 화두를 붙잡고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인간의 이 지배와 정복, 이 착취 이것을 과연 인간의 반란, 자발적 반란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혁명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비관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려 자연의 비자발적 반란에 오히려 기대를 해온 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 인간에 대한 지배 착취에 대해서는 바로 그 지배 착취를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기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명에 대한 협박도 있겠고 안락한 생존에 대한 그런 유혹도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 착취에 대해서 맞서기보다는 그것을 복종하거나 굴종하는, 왜냐하면 지배 착취에 맞서서 죽지는 않아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자연의 경우에는 인간의 지배 착취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원력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자연은 죽습니다. 만약 가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할 때 그 자연이 스스로 죽는 것처럼 인간 또한 그냥 지배 착취는 할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굴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이 지배 착취를 가능하게 해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자연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바로 그 점이 이 자연의 이 비자발적 반란,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이 해방의 길에 도움이 되는 지원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는 총체적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인계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류세 얘기를 비롯하여 인간의 위기, 총체적 위기, 이 상황이라고 할 때 왜 제가 이 자연의 비자발적 반란에 나름 희망의 어떤 근거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왜 소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는지,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자연과 맺어왔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맺어왔던 관계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왔는지를 좀 거시적이지만 지금까지 이 원시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사회를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원시 공산사회 또는 원시 공동체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예제 사회, 봉건 사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을 우리가 전망한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사회를 구성했던지를 살펴보면 원시 공산사회, 원시 공동체 사회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자연이라는 두려움 대상 앞에서 자연스럽게 연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40~50명으로 된 밴드를 우리가 상정해 보면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첫째,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밴드의 일원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50명밖에 안 되는 그 밴드에서 애를 낳다가 죽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죽을 때 결국 그들의 두려움은 이 밴드의 숫자가 줄어들 때 내가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이른바 아무리 무지하고 야만적인 그런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원시 공산사회라고 부를 수 있었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이 농업혁명을 통하여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소유에 대한 미래를 도모하는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서 바로 그것이 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요컨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 때와 달리 이 자연을 이제 경작하게 되면서부터 동시에 다른 인간을 지배하게 됐다는, 결국 이것이 소유와 지배가 한 걸음 하나 같이 나아가게 됐다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극한적으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착취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이런, 오히려 과거의 농노제나 이때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물론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앞으로는 인간이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인간과 달리 지혜가 없었던 그 당시의 인간과 달리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연에 스스로 귀의함으로써 자연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바로 그것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재설정케 한다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자연의 비자발적 반란에 나름 희망의 근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른바 인공두뇌 AI를 비롯하여 앞서 말씀드린 GNR 혁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사유의 세계가 굉장히 좁았구나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 게, 왜냐하면 제가 슈퍼 리치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슈퍼 리치는 그냥 리치도 돼본 적이 없으니까 슈퍼 리치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감히 제가 사유할 수 없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이 미래에 관한 이런 것을 좀 읽어 나가면서 바로 이 초인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물학적 몸과 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음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유전공학, 나노기술, 이 로봇공학 이런 것이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이성적 통제를 벗어난 초인간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이 좀비, 아까 말씀드린 좀비화라는 이 다수인간, 절대 다수의 인간이 좀비로 화하는 이런 우려를 그냥 너무 쉽게 자연의 비자발적 반란에 기대해왔던 그런 것이 저의 사유의 한계라는 점을 짚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이제 문제의식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해법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기후위기 문제, 인류세에 따른 기후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임계점에 온 바로 이 슈퍼인간에 의해서 모든 사회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빅브라더, 그러면서 절대 다수 인간은 그저 생존하는 아무런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 채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대처할 것인가? 저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투쟁에, 우리의 싸움에 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결국 기후위기 문제도 생산수단을 사유화, 지금 사유되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둔 채 과연 해법이 있겠는가? 이것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방금 말씀드린 이 초인간과 하류인간으로 구분돼서 이원화되고 있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도 흔히 얘기하듯이 이 정보기술혁명 또는 빅데이터의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데 그걸 역시 결국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있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어디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 현재 한국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만큼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찍이 이제 그람시가 얘기한 이 지배 세력은, 부르주아 지배 세력은
인민들에게 가짜 의식을 심어주려는 그 문화적 헤게모니 수단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꼽자면 그가 꼽은 것이 이제 학교, 정당, 물론 기성정당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미디어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가짜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그 문화적 헤게모니 수단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가령 이제 그 생산 수단의 사유된 것을 사유화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당장 지금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현재의 이 노동자들이 결국 계속 이제 일자리도 그렇고 일자리의 숫자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데서 끊임없는 이제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이미 이 앙드레 고르가 프롤레타리아의 안녕이라는 책에서 이미 그런 이 노동이 어떻게 이제 지위 자체가 추락할 수밖에 없나 이걸 이제 이미 얘기를 했는데요. 가령 막스는 그 세기만 해도 숙련 노동이 이 자본의 나름대로 이 출적할 수 있는 노동 쪽의 힘의 원천으로 봤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본이 이 숙련 노동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정보 기술 온통 이런 것에 의하여 숙련 노동 자체가 쓸모가 없게 필요 없게 된 이런 현실인데다가 그리고 뭐 로봇화다 뭐 인공두뇌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생산 수단으로 자본이 그걸 전유하게 될 때의 문제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자의 수도 그리고 질도 약화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듯이 투쟁이 그에 따라서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에서 막스가 또한 얘기했던 이 프롤레타리아들은 철학에서 정신적 무기를 얻고 그 다음에 철학은 이 프롤레타리아들한테서 물리적 무기를 획득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 문화적 헤게모니 수단을 이 부르주아 지배 세력이 아주 폭넓게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제가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학교 문제, 교육. 우리가 배운 것이 거의 정답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이 문제여서 그래서 사실 설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끊임없이 귀국한 뒤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교육계에 있는 분들하고도 많은 그런 말씀을 나누곤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많이 자주 반복해서 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우리는 부부사이에도 설득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 고품의 현상은 없다. 배고픔의 현상은 있지만 생각 고품의 현상은 없다는 그래서 생각의 성질이 고집인. 근데 우리는 교육받으면서 생각만 주입받았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일찍이 이제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얘기했을 때 그가 왜 생각하는가라는 생각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은 곧 의문을 갖는 것이며 즉 생각해야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고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 데다가
정답이라는 것을 암기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의식세계가 완성된 단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이제 프랑스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다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고집하는 존재인데도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나가 열려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사회는 선동은 가능한데 설득은 되지 않는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동과 설득은 전혀 다릅니다. 선동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증폭시킨다는 거면 설득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바로 그 점에서 선동은 가능하지만 설득은 불가능한 이런 양상을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명제인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여지없이 배반당하고 있는 이러한 이유가 바로 배경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우리의 지금까지의 진보 정치 운동이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운동이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제 저는 바로 관계성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소유에서 관계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의 해방의 과정도 소유에 두어서 이 생산수단을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된다. 이런 국유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다면 이게 이제 사회화라는 이런 그것도 인간관계의 새로운 재설정을 통하여 이런 것이라면 이게 이제 우리의 생활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세도 그 막스가 얘기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관계의 통체다. 그러니까 제 삶은 저라는 인간은 제가 맺는 사회적 관계의 총화다. 그러니까 역시 관계를 그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지금까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인간이 해방하기 위해서 바로 생산수단을 빼앗아 와야 된다라는 이거 역시 결국 이 반혁명, 혁명, 이 소유라는 그런 틀에 제가 볼 때는 갇혀 있었던 이런 문제 의식이라는 이런 점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도 우리의 이 사회적 관계는 그냥 경제적 관계로 축소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사회가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만은 미래를 전망할 수 없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불안.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관계를 경제적 관계로 축소시키는, 말하자면 사회적 동물을 경제 동물로 축소시키는 기제를 그것이 결국 불안과 욕망이라고 할 때 그 불안과 욕망에 의하여 우리 역시 그 소유라는 이런 것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을 풀어내고 이 관계의 중요성, 이 관계의 풍요로움과 관계의 돈독함, 어떤 그 관계의 어떤 품격 이런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설득을 지금까지 포기해 왔다면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제가 이 관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설득을 시도해도 안 되니까 잘 안 됐다. 실제로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은 물론, 내 친구는 물론, 내 이웃 물론 설득 자체를 포기해 왔습니다. 왜? 설득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그 자체가 이미 축소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경제 동물로 축소시키는 거하고 만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설득하는 것을 포기해 왔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나 또한 아무한테도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다 완성된 존재들인 거죠. 이렇게 완성된 존재들로 고립되어 있는, 원자화되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 임계점의 문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의미에서의 이 관계의 중요성은 곧 설득, 나도 설득된다는 그런 전제 아래 지금까지 포기해 왔었던 이 설득을 내 가족부터, 내 이웃, 내 친구들, 를 설득해 나가는,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정권이 아니고 체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우선 나의 관계 설정부터 바꿔 나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유에 대한 불안, 이런 거에 머물러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점에서 벗어나야, 이것이 이제 오늘 특히 우리 노동당 당원, 우리 동지 여러분과 같이 제가 간곡하게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 거죠. 물론 저도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압니다. 누구를 설득한다? 정말 어렵죠. 이게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생각의 성질이 고집인데다가 우리는 틀렸을 가능성에 대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조차 실은 틀렸을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 이것이 이제 그걸 열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버렸고, 이 미디어나 이런 거에 의한 이 공략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우리가 이제 생각만 갖게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 생활인이면서 동시에 뭐 각자가 생활하는 생활인이니까요. 그 속에서 당연히 당원이거나 당원이 아니라도 이 시점에 우리 자식들을 정말 좀비와 같은 하류 인간이 되지 않게끔, 또 이 기후 위기로부터 인간이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런 시도한다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성인 우리들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해왔던 것을 벗어나서 생활인으로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특히 설득하는 이런 자세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다시금 뭐랄까요, 좀 격이랄까, 이런 면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운동의 레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조직하라, 학습하라, 선전하라. 근데 이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운동의 꼭 원칙. 한국에서는 제가 설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선전 홍보 거의 안 되고 있죠. 뭐 노동운동이든 진보정치운동이든
설득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도 설득될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하나죠. 조직하라. 그러니까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선전 홍보도 해야, 그래야 운동에, 그것이 진보 정치 운동이든 노동 운동이든 그 운동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설득이 안 되는 사회에서 나타난 양상이 진보 정치 조직이든 노동 운동 노동조합이든 교육부 있고 홍보실 있고 다 그게 운동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조직부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한국의 운동이라는 것이, 진보 운동이라는 것이, 노동 운동 포함해서 결국 자기 정파의 그 알량한 권력을 잡기 위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이것으로 마치 운동인 양, 운동이 되어버린 양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이제 그 운동의 세 원칙에서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진보 정치 운동이든 노동 운동이든,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로서는 지리멸렬 상태에 오게 된 이 배경이 바로 운동의 건강성을 상실한, 그리고 그 운동의 건강성을 상실한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다 설득하기를 포기한 이 관계성의 중요성, 인간관계의 중요성 속에서 그것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모색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모두 다 소유에 집착해왔던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불안이나 욕망은 아니라도 불안 때문에라도 그런 면에서 이 관계의 풍요로움, 관계의 성숙에 초점을 맞춰야만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좀 제대로 정리해서 정돈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설득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도 변한다 라는 나도 성숙된다 라는 그런 전제 아래 끊임없이 이웃을 설득하고 그런 그 설득의 세 원칙으로 저는 그렇게 꼽곤 했죠. 우선 성실해야 된다. 그 설득 대상에게도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겸손해야 된다. 흔히 우리는 한국의 소위 이제 이 진보 운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저는 한국의 진보 세력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저는 계급적 정체성과 조우하면서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대부분의 경우 선배를 잘못 만나서 이 반전을 통하여 진보적 성향을 갖게 됐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만하죠. 다른 사람은 그래서 몇 권의 책 읽은 걸로 모든 걸 다 파악한 양 아주 오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겸손하지 못하다, 그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만큼 집요해야 된다. 쉽게 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나의 관계의 풍요로움, 내가 맺는 사회적 관계의, 막스가 말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맺는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 통화라고 한다면 그것을 품격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말하자면 풍요롭고 성숙된 이런 걸로 가기 위한
모색, 실천, 그리고 행동,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어떤 이 생활 자체의 변화를 통한, 어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혁명, 바꿈으로써 이 체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제서야 비로소 열리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왜 이 소유에서 관계로, 그 소유의 의미는 앞서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바로 그것이 집의 착취, 이 폭력성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 내가 소유의 주체면 소유의 대상이 있는 거고, 결국 자연도 이런 것이고, 다른 인간도 그런 대상이었다면 관계성, 이런 주체와 객체가 같이 이 성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고, 그걸 위해서도 말씀드린 그런 설득이라는 걸 통하여 앞서 초점을 맞춘 그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 싸워 나가야 되는,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산 수단을 사회화할 것인지,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그런 화두로 그게 정확하게 정돈되어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소유에서 관계로, 그다음에 성장에서 성숙으로 라는 그런 구호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은 많이 담겨 있는데, 근데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제대로 정돈돼서 아주 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 문제의식의 요지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홍사가 선생님의 강연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제가 조동당 대표 나도원입니다. 제가 좋은 강연 들었고 질문이 있으니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스개 질문인데요. 요즘 홍세화 선생님께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들리는 글이 있습니다. 홍세화 선생은 촛불 때 박근혜 정부 뭐하다가 이제 정부 비판을 하고 있냐. 이런 분들한테 오늘 따끔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 자연의 비자발적인 발락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회 체제 전환이라 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 중에는 생명적 이상을 품으셨던 분들 중에 자연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나 자신의 삶부터 바꾸겠다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그러다 보면 사회에 대한 어떤 변혁에 대한 이상과 좀 멀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고요. 반대의 경우 나는 세상을 꼭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도심에 너무 길들여져서 남들처럼 똑같이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우선 우스운 질문이라고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아주 쉬울 것 같고요. 박근혜 때, 그때 아주 촛불시 물론 당연히 나갔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누굽니까? 조제프 드 메스트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죠.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는 당시 국민의 수준에 못 미쳤던 거였고, 근데 지금 현 정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이제 탄핵하고 그랬을 때만 해도 수구 세력에게 다시 이러한 재기의 기회를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 수구 세력이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 진보 정치 좌파에게도 이제 입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비판한 건데, 지금, 현 자유주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 덧붙인다면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지금 제가 말하는 수구 세력과 수구 세력, 어떤 세력이냐? 어제가 좋았던 세력이다. 지금 보수 세력은 누구냐? 지금이 좋은 세력이죠. 그러니까 보수하려고 하는 거. 수구,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일은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노동자, 인민들, 민중들, 올해 자리에서 생각해 봐서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그 선거판도 그렇고, 바로 어제가 좋았던 세력과 오늘이 좋은 세력이 내일까지 차지하겠다고, 이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틀을 바로 지금 현재의 이 세력들이 그런 구조를 말하자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수구 세력이 어느 정도 지리멸렬하지 않게끔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이게 또 미필적 고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덧붙인다면 지금 그럼 수구 세력과 이 보수 세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 북한에 대한 시각 정도죠. 국가보안법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런 점에서는 뭐 둘이 차이가 없는 그렇다고 할 때, 근데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구분된다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이 물리력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구조에서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국가보안법으로 구분되지만 지금 자유주의 보수 세력과 수구 세력 사이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남북관계 뭐 시도하고 그랬지만 결국 미국의 그 압도적인 그런 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 아래에서는 그 둘 사이에 결국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점이고요. 물론 비판은 받아야죠. 근데 그런 비판하는 사람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관계성 속에서 좀 설득이 포기해 왔잖아요. 정말 어렵죠. 그래도 시도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자연의 비자발적 반란에 대해서 이제 양면으로 이제 말씀했는데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연으로 돌아가라 목가적인 의미에서 거기에는 그것은 우리가 이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보편성이란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스스로 개인적 차원에서 그런 길을 간다 그랬을 때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보편성의 원리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왜냐하면 그건 바로 보편성의 원칙이라는 바로 그 점 때문이죠. 그건 이 사회 지상의 모든 인간이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는 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고 이제 거꾸로 이 도시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젊은이들에게 정말 농촌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농촌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뭐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 자연과의 교감은 물론이고 거기서 관계성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소농 경작을 하여 먹고 그걸 통하여 이 제공할 수 있는 세대가 5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한 20% 정도가 이 먹거리를 위한 여기에 거기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농촌 잘 아시는 거 60대, 70대, 60대에도 뭐 젊다고 할 정도로 이게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은 이 자연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죠. 그냥 앉아서 하시죠. 네. 저는 진지한 질문 드릴 건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인간관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대전환이라는 데 있어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론적인 건데 생산수단을 사회화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분배라는 면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 이상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 그게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하고 반대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계신 인간관을 그 면에서 어떤 유인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이죠. 네, 그 욕망이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의하여 도입된 소유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소유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소유욕이 목적이 아니죠. 인간은 보람과 행복, 그러니까 그 느낌, 어떤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낄 때 행복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주입된 그런 점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결국 뭐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뭐 매슬로우님 이런 사람이 뭐 5단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우선 생물체이기 때문에 생존해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가장 큰 불안은 인간의 가장 큰 불안은 수유와 배고픔입니다. 수유와 배고픔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걸 의식주를 꼽는 거죠. 수유와 배고픔을 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추위와 배고픔을 피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거죠. 자기를 실현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가 속한 사회에 자기를 작용시켜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보람을 느끼는 이게 자기 실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자기 실현은 사회성이 없으는 사회적 관계에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지금 상황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불안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 그 다음에 상대적 박탈감,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건 상대적 결핍감,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이것에 의하여 끊임없는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하게끔 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외려. 한쪽에서는 불안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지나친 탐욕에 의해서. 이게 다 소유 문제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불이 넘고 있는 사회에서 저는 만 불이면 이 수요와 배고픔의 문제, 이 생존 문제, 이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미 넘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다 인간이 보람과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나는 나름대로 이런 의미 있는 보람찬 활동을 하고 싶다고 가질 수 있지만 사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회에 나가서 이게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걸 알고 그걸 포기하는, 이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회에 나가서 자연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보람찬 일을 통하여 내 생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이게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인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보람을 갖는 일상을 통하여 내 삶, 생존이 담보된다. 그리고 그것이 일찍이 막스나 이런 분들이 꿈꿔왔던 해방사회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연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유로운 개인들, 그 자유로운 개인들이 뭔가? 그 욕망의 주체가 아닙니다. 소유의 주체가 아니고, 그거는 바로 내가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통하여 생존이 담보되는 자유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앞서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주입이 된 거죠. 입력이 된 거죠. 소유에 매몰되도록. 그러니까 조금 소유하면 더 많이 소유. 그걸로 위계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자유인이 되는 이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인간인 것이죠. 네. 네, 체제 전환을 주제로 한 노동당 연속 기획 강연 첫 번째 시간,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자 성숙으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홍수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